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 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작네요. 인천 청라 호수공원 도서관 오, 예비 손님. 예, 지금 오늘 등록 대기 중인 그러시군요. 박동훈입니다. 어떻게 박 부장님 이사는 잘 마무리하셨나요? 마무리는요. 이거 이사 아직 저희 짐을 못 풀어가지고 오, 사실 이사를 아직 제대로 못 끝내서 이사는 오래 우리 걸려. 청라 호수공원 도서관을 바라보기만 할 뿐. 보여요 집에서? 집에서 아주 조금. 그렇군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이름이 호수공원, 그러니까 막 도서관 이름에 이렇게 나는 호수라든지 무슨 이렇게 성곽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게 좋아. 왠지 도서관 가는 길이 나들이가 될 것 같잖아. 그렇죠. 예. 음. 지금 그래서 인천 호수공원 공사장을 내려다보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음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호수공원 공사장이 아니고 그냥 호수공원을 내려다보는 거지. 레이크 뷰잖아. 그렇긴 한데 호수가 너무 조금 보이고요. 공사장만 넓게 보여요. 여기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하철 공사장 너머로는 엄청나게 큰 한 직경 한 400m? 400m 정도 되는 그런 그 빌딩 털을 지금 해놓고 그 터만 한 10년 된 것 같은 터가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터만 남은 그런 곳입니다. 상암동에도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사하느라 바쁘셨을 테니까 오늘도 제가 한번 좀 달려볼까요? 달려주세요.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해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막 지금 오늘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고민 중이었어요. 이 두 권의 책 중에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을 할까? 근데 막 둘 다 하고 싶은데 하나하나도 얘기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작은 뭘로 시작하고 싶냐면 혹시 사회학자 노명우 선생님 알아요? 아니요. 사회학자 노명우 선생님을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그러면 노명우라는 이름 세 글자를 한번 이렇게 기억 저장소 어딘가 이렇게 넣어 두셨다가 나중에 밀리의 서재가 됐건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든 한번 이렇게 쳐보고 여러 권의 책들이 나올 거예요. 이분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 책 중에서 뭐 좋은 책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가 가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교양 고전 독서예요. 교양 고전 독서. 그래서 교양을 기를 수 있는 고전을 소개하는 책인데 난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게 나 같은 죄송하지만 제가 나름 그래도 제가 다독가라고 생각하는데 나 같은 다독가를 무척이나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구나. 이를테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고전은 뭐냐면 혹시 묵가티마라는 책 알아요? 오늘은 다 모르는. 그렇지. 나는 묵가티마라는 책을 이렇게 이분이 그 한 챕터에 걸쳐서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뭐 이븐 칼둔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사학자가 중세 시대에 쓴 책을 묵가티마라는 책을 이분이 쫙 하는데 나는 세상에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보통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면 왜 들어는 봤는데 읽지는 않은 책. 일리아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책들처럼 들어는 봤는데 읽지는 않은 책인데 들어보지도 못한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전들을 여러 책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중에 딱 한 권만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그냥 맛배기로 이분이 노명호 선생님이 고전을 어떻게 소개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걸 하려고 예시로 이제 든 책은 제가 뭐냐면 잠바티스타 비코라는 저자. 처음 들어봤지. 난 진짜 처음 들어봐. 잠바티스타 비코가 누구야? 근데 이분의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예측만
할 수 있어도 좋겠네요. 네. 근데 이분 그 책 제목이 새로운 학문이고, 네. 참고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이름에 네. 그 끝이 다 이렇게 모음으로 끝이 나잖아요. 네. 잠바티스타, 미코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태리. 그렇지. 역시 이 박홍무자님 감이 좋아. 잠바티스트가 아니라 타면은 네. 비크가 아니라 비코면은 네. 모음으로 끝나면은 이탈리. 그래서 이분이 이게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이 네. 946쪽이나 되는 꽤나 두꺼운 책인데, 언제 이 비코가 태어난 때가 1670년. 진짜 고전은 고전인 거지. 1670년이면 우리 1670년. 우리는 그때 병자호란? 그렇지 뭐 정신 없던 때지. 우리는 거기에 뭐 946쪽이나 되는 책을 쓰는 사람도 없었지. 그리고 이분이 태어난 곳은 나폴리인데, 자, 이분이 이제 노명호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내가 독서가 즐거워지는 비결을 내가 나름대로 이제 이 선생님의 노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깨달은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3가지가 있어. 독서가 즐거워지는 비결. 첫 번째, 저자를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잠바티스타 비코 이런 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흥미가 생기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알려는 노력을 또 하지를 않아. 일단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학문을 이런 어려운 고전을 끝까지 읽기 위해서 노명호 학자께서, 이분은 이제 사회학자고 교수님이시니까 노명호 스님께서는 하는 건 뭐냐면 항상 2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는데, 첫 번째는 저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제목을 왜 이따위로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목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건데 이분이 일단은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 이분이 뭘 읽었냐면은 비코 자서전을 읽어요. 특이한 방식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내가 보기에 아마 이분이 새로운 학문을 먼저 읽었을 수도 있어. 근데 책을 읽고 났더니 이 책이 너무 좋은데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저작을 남기는 저자가 누군가 궁금한 마음에 자서전을 찾아봤을 수도 있어. 네. 이분이 근데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어려운 책을 끝까지 읽기 위해서는 그 저자에 대한 호감 또는 호기심이 없이는 책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야. 어려운 책을. 그래서 이분이 잠바티스타 비코의 그 자서전을 읽는데, 그 자서전에서 딱 보면 이제 1670년 나폴리에서 태어났다. 근데 생각해 봐요. 17세기에는 책이 흔하지 않았거든. 그나마 그렇지. 17세기 중세에, 그리고 17세기 중세에 책을 그나마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성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왜 온갖 성경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은 라틴어로 된 온갖 이 정보 그 책들을 갖다가 독점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도 사실은 그 시절 중세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 시절에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들이 수도원의 도서관이야. 근데 수도원 도서관은 정해진 책들만 있었겠지. 신학에 관련된 책들만. 근데 비코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이 엄청나게 박학다식한 17세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박학다식한가 봤더니 비코의 아버지가 서점 주인이었어. 그래서 비코는 다른 동시대 사람에겐 불가능했던 다독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서점에 있는 그 책들을 다 읽어버린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 그 비코 자서전을 보면은 사실은 자서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독서일기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아버지가 꾸려가시던 그 서점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되게 겸손해졌어요. 뭐냐면 나도 나름 내가 다독가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2분 다 부부교사인데, 어머니가 국어교사, 아버지가 영어교사거든요. 네. 저는 어머니가 1970년대 국어교사로 일하시면서, 그때는 사서 선생님이라는 이 직군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 시골 중학교 도서실 담당 교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퇴근하실 때마다, 중학교 교사이시던 어머니는 퇴근하실 때마다 초등학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엄마를 기다리던, 특히나 엄마가 정근 다닐 때마다 엄마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학교 새로운 학교에 가면 친구가 아직 없잖아. 그래서 학교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집에 와서 조용히 엄마를 기다리는 나를 위해서 학교 도서실에서 재미난 책들을 빌려서 저한테 갖다 주셨거든. 아이고, 거기서 시작이 되셨군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는 사실은 왜 1970년대에는 영어 학원이니 뭐 조기 영어 교육 이런 거 없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나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키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영어를 조금 더 남들보다 일찍 사실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전 지금도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 나 그때 깨달은 게, 아, 사람은 결국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구나.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아,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데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어떤 거고, 근데 이 비코의 자서전을 읽고 비코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학자, 네. 스스로 가르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했다는 거야. 근데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겠으나 인생을 살면서 스승한테 배우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려는 학생의 자세를 취하는 것과 독립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늘 의존해서 공부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독학자는 항상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노명호 선생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쓰시냐면 교육의 최종 목적은 제자의 독립이라는 거예요. 네. 제자가 옆에 영원히 머무르기를 바란다면 좋은 스승이 아니라는 거지. 스승은 제자를 독립된 장인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나 요즘 보면 박사 학위를 받고도 독학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스승의 곁에서 계속 이제 스승의 이걸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독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도적 그 교육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혼자 책을 만나서 독서를 통해서 스승을 만나기에 좋은 책을 고르고 정성껏 읽으면은 그 어느 대학도 흉내내지 못할 최고의 스승으로 구성된 그 사람만의 대학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책 제목이 이해가 되죠. 이제 일단 저자 비코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두 번째 새로운 학문을 이 사람이 왜 썼는지 알게 되는 거야. 이전의 학문은 다들 어떤 정해진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이 가르친 어떤 학문 체계 밑에서 공부를 했다면, 새로운 학문은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나는 비코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확 좀 약간 이 정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내가 독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나 자신을 독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학자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이제 약간 뭔가 혼자서 새로운 걸 계속 배워가는데, 근데 나는 어쩌다 내가 이렇게 혼자 배우는 사람이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첫 직장서부터 대학 전공과는 다른 업무를 한 거예요. 그 대학에서는 공대를 나왔는데 영업, 세일즈하고 그다음 통역하고 방송 연출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는 20대 때 내가 혼자 책을 읽고 거기서 배운 것들로 직업을 얻어온 그 과정이 나 자신을 독학자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사실 매년 한 권의 책을 쓰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왜 관련 주제에 대해서 2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그것이 외로움이 되었건 말하기가 되었건 재테크가 되었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제 21세기 고령화 시대잖아요. 네. 우리 모두 독학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데 내가 20대 때 대학에서 뭘 전공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는. 나이 40, 50에도 계속 책을 읽어서 자기 어떤 호기심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100세 시대 결국 큰 의미가 없는 대학 4년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요즘에 정말 요즘 고등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그 공부량은 정말 살인적이더군요. 그렇죠. 예, 이 모습을 어떻게? 근데 그 독학자의
독자는 홀로 독자입니까? 홀로 독자입니다. 홀로 독자입니다. 홀로 독자, 배울 학자. 그러면 그 근데 독학자는 결국 한 사람이죠. 맞아요. 독학으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읽어서 그러니까 읽을 독자의 독학자가 되어야 둘 다 되죠,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되는 거군요. 그리고 나는 독학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학문을 할 때는,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석사 박사를 할 때는 나는 어떤 책을 읽냐면 교수가 정해준 책을 읽어야 돼요. 교수가 네가 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학문 책에서는 이런 그게 있어. 유기역체역학이라는 책이 있어. 뭐 아니면 무슨 책이 있어. 석탄채굴학이라는 교재가 있어. 넌 이걸 읽어야 돼. 그거는 교수의 학문 책이에요. 근데 내가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나만의 학문 체계를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앞으로는 우리에겐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비콘은 이 자기 자서전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이렇게 설명을, 근데 방금 사실 얘기한 이게 예전에 저는 이제 하지연 선생님하고 누가 이렇게 쓰신 그 공부 중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공부 중독이라는 책도 그렇고 여러 책들에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많은 어른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의 이 공부 과정은 10대 때 너무 무리하게 많은 것을 마치 서커스 이 저글링 하듯이 무수하게 많은 공을 하늘로 공중에 던져 올리고 그걸 다 받아내야 되는 이런 그거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너무 빨리 머리가 번아웃 해버리는 거죠. 공부에 질려버려.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고문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억지로 하다 보니까 공부의 즐거움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거는 시스템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지금 발 밑에 트레드밀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서 있고 싶은데 밑에 지금 옆에 와가지고 갑자기 PT 코치가 선생님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뛰셔야 돼요 하면서 이 내가 달리고 있는 이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에 속도를 옆에서 키로수를 갑자기 바바바박 옆에서 미친 듯이 올리는 거야. 한 15에서 20까지 올린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올리는데 근데 나는 그전에는 나는 5에서 10 정도로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정도로 했었는데 갑자기 20, 30이고 내 옆을 봤더니 다들 미친 듯이 이걸 뛰고 있어. 그리고 안 뛰는 애들도 있어. 근데 걔들은 자빠져. 왜냐면 이 속도가 올라가는데 내가 천천히 걷다 보면 자빠지죠. 자빠져서 아예 물러나서 나는 그냥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나는 이건 아니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더니 야야야 거기 너무 빠르니까 내가 돈 줄게. 절로 가자. 편안한 데 있어. 그래서 이제 해외로 보내. 여기서 네가 편안하게 해라고 하면서 근데 이 트레드밀의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아이가 이 상태에서 잘 버텨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옆에서 속도를 더 올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제일 핵심이야. 그러니까 학교나 아니면 그 학원 시스템에서 올리는 속도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엄마 아빠가 이것만 하지 말고 너 토요일 날 잘 생각해 보면 토요일 날 4시간은 빈다. 그 4시간 동안은 우리 논술 준비를 위해서 이 학원을 가면 그 4시간이라도 좀 비워두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어차피 100세 시대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지금은 공부를 하다가 지쳐 떨어져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엄마 아빠가 뒤에서 조용히 난 그래도 널 응원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켜봐주고 힘을 실어주면 언젠가 본인이 원할 때 장소가 있어요. 도서관이라고는 훌륭한 장소가 있어. 거기에 가서 네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히 네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가능했어. 나는 20대 때 나는 정말로 도서관에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찾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들 그건 80년대 얘기고 지금은 세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달라진 세상에서 아이들을 오로지 갈아 넣는 방식만이 옳은가?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보여줘야죠, 뭐.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이 40에 50에 도서관에 가서 꾸준히 책을 읽어서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직업을 찾았는데 아빠가 나이 50에 아빠가 나이 60에 새로 찾은 직업이 대학 전공이나 무슨 명문대를 가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짬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서 그 책에서 얻은 무언가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가는 거를 아이에게 나는 보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비코 자서전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시간에 걸친 보편적 역사가 밟아가는 이상적인 영원한 역사, 즉 모든 민족이 흥기하고 정체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자기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게 비코를 사로잡은 평생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어떤 민족이 왜 흥했다가 또 그렇게 잘 나가는 민족이 어쩌다가 망하느냐 이 과정을 끊임없이 이분이 이제 그걸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다가 나는 평생의 계획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평생의 계획이 있는가? 있더라고. 나는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라고 하는 내가 왜 2010년도에 만든 네. 그 블로그의 구현인 거예요. 나는 인생을 돈 들이지 않고 즐기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즐기는 방법을 내가 찾아냈으면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이를테면 영어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나는 찾았어. 그리고 여행을 돈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나는 찾았어. 그걸 블로그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만들고 유튜브를 찍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지. 참고로 어제는 우리 토요일 날 박 부장님은 이제 이사 막 정리하고 바쁘셨을 거 아니야. 네. 저는 어제 뭐였냐면 집에서 7시에 딱 나가가지고 한양도성 순천길 인왕산 구간을 다시 걸었거든요. 네네. 왔어. 어제가 해가 안 났어요. 여름인데도 아침에 해가 안 나면 사실은 걸을만 하거든. 그래서 한 3시간 인왕산 구간 다 걷고 인왕산 구간의 맨 끝에 가면 왜 그 초소 책방하고 있잖아요. 있죠. 그 초소 책방 갔는데 와 사람 많더라. 초소 책방 사람 많아. 초소 책방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청운문학도서관으로 갔어요. 그렇지. 걸어서 10분 거리에 청운문학도서관에 가잖아. 거기에 가면은 그 정수기에 시원한 물 나와. 아니 왜 그 초소 책방에서 그 다들 이렇게 아이스 카페 라떼 뭐 이런 거 물론 아니 그것도 좋아. 근데 나는 왜 그 돈을 내고 커피를 마시는 초소 책방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거리고 그리고 되게 소란스러워. 사람들이 맞아, 많아서. 소란스러워. 근데 청운문학도서관은 그 왜 인왕산 그 가운데 탁 자리 잡아서 고즈넉하고 사람도 없어. 토요일 날 오전에 갔는데 사람이 텅텅 비어 있어. 심지어 어떤 열람실은 딱 한 사람 한 분 어르신 한 분 앉아서 그 백발의 이 철호의 그 신사께서 탁 책 이렇게 꼿꼿하게 그 스탠드 자기 개인용 스탠드 가져와서 꼿꼿하게 세워놓고 책을 쫙 보면서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보면서 왜 도서관은 공짜로 즐기는 도서관은 이렇게 한산하고 조용하고 여기가 난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게 한양도선 순서길이 저는 그 2주 전에는 이제 남산 구간 갔거든요. 네. 남산 구간을 걷다가 중간에 우리 이제 박 부장님이 좋아하시는 다산 성곽도서관에 들러서 예술이죠. 예술입니다. 거기 진짜 예술이야. 그 뷰도 예술이고 그리고 예술. 도서관 자체 그 건축적인 미학적인 아름다움 있잖아 또. 네. 또 거기 또 앉아서 거기 보면 또 필사하는 데 있다. 그 좋은 필사하는 위치가. 요즘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저는 참 도서관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사서 선생님들이 항상 도서관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한쪽에 이렇게 앉아서 그 좋은 책의 구절을 혼자서 이렇게 탁 필사하게끔 그 예쁜 종이랑 펜이랑 갖다 놓고 해서 쫙 필사를 하게 또 이렇게 해주셔. 그런 데 있었군요. 그런 게 또 있어. 그래서 그 필사를 하고 막 근데 나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한양도성 순천길을 가시잖아. 이제 자 여름이라고 더우니까 나는 바깥에 안 나갈 거야 하지 마시고 아침 일찍 가시면 돼요. 아침 일찍
4호선 전철에 내리시는데 자 남산 구간은 4호선 전철 그 동국대 입구역 있어요. 동대 입구역에 내려서 신라 호텔 쪽으로 3호선 아니에요? 3호선. 미안해. 3호선입니다. 역시 3호선 동대 입구역 나오셔서 신라호텔 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신라호텔 입구 왼쪽으로 한양도성 순선길 착 올라가는 그 데크길이 보여요. 맞아요. 길을 오르다가 네이버 지도를 보셔야 돼요. 보시다가 신라호텔이 끝나는 정도 위치에서 그 여러분들이 한양도성을 왼쪽으로 놓고 그 성벽을 왼쪽으로 놓고 걷다가 신라호텔이 끝나는 구간에서는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도성 외곽 그 길이 있어. 그 길로 가시면은 다산 성곽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필사도 하시고 그 참 약간 이렇게 쉬셨다가 그런 다음 가고 참고로 지금 남산 구간은 중간에 남산에서부터 약간 공사 구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공사 구간을 만날 땐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면 남산 순환 산책로가 또 좋아요. 남산 순환 산책로가 왜 이렇게 뺑 돌고 옛날에는 차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걷기만 자전거도 못 다녀. 걷기만 할 수 있는데 거기 다 그늘이고 그리고 인왕산도 그렇고 더울 것 같지만 아침 7시나 8시부터 시작해서 한 2-3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왜 그렇죠. 순천길은 2-3시간이면 한 코스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10시, 11시 더워지기 전에 끝나고 쫙 그러면서도 중간에 이렇게 도서관에서 조금 이렇게 쉬어도 좋고 그래서 나는 어제 보면서 나의 평생의 계획은 공짜로 즐기는 세상의 구현이다. 네. 자,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사설이 길었는데 바로 두 번째 우리 본론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독서가 즐거워지는 비결 첫 번째는 그 저자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우리는 그 저자를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게 되면 더 궁금해지고 그러면 책을 읽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증은 예증일 뿐이다. 예증은 예증일 뿐이다. 왜냐? 자, 이 책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이 946쪽이잖아요. 네. 왜 이 책이 이렇게 두껍냐면은 다독과 비코는 엄청난 분량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왜 동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이렇게 책을 많이 읽지를 못해.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마침 서점 주인이어서 엄청난 책을 읽었어. 그러면 이 책에다가 자기가 읽은 그 수많은 책에서 예시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스케일을 가져다 냈는데 이를테면 그 책의 내용에 막 고대 헬라스인부터 해서 스키타이인, 칼데아인 막 이게 나오면은 우리는 책을 읽다가 스키타이가 어디더라? 칼데아가 어디더라? 인터넷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모르는 개념과 지역과 역사적 사건이 계속 등장하다 보면은 검색이 검색을 낳는 무한 검색이라는 이 루프가 돌아가고 책을 읽다 말고 에이씨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노명호 저자께서는 예증은 그냥 예증일 뿐이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지 이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학자마다 핵심 주장이 있어. 이를테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때 그 자본론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잖아요. 네. 자, 근데 이런 주장을 예증 없이 그냥 두갈식으로 선언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정치적 선동 같아. 그래서 안 먹혀 사람들한테 뭐야 이거는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례를 써놓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래야 설득력이 커지니까. 근데 이거는 작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독자는 작가보다 배경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쓴 책을 막 읽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거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야. 비코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당대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근데 나만 못난 게 아니야. 비코가 박식한 거지. 자, 그래서 이분이 노명호 저자가 하는 얘기냐면 뭐냐면 이런 고전을 읽을 때 자세 중 하나는 뭐냐면 엄청난 예증이 나올 때는 오케이. 술술술 넘기라는 거예요. 그 예증을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일일이 다 검색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지 말고 예증은 뛰어넘고 뭘 하냐면 예증의 규모에 놀라서 자포자기해버리면 책의 핵심 주장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배경 지식만으로 책을 읽어내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례가 등장해도 기죽지 말고 쭉 읽어가라는 거야. 그래야 핵심 주장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예증은 예증일 뿐이다.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흔히 읽는 그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네. 칼세이건 코스모스도 그래. 사실 코스모스가 서문 보면 막 아름다운 책이거든요. 네. 진짜 막 시적인 책이야.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중간에 읽다가 지치거든. 괜찮아. 그냥 예증은 예증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세 번째로 이제 독서가 즐거워지는 비결, 완독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새로운 학문은 총 5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이 뭐 원리의 확립에 관하여, 2권 시적 지혜에 관하여, 3권 뭐 참된 호메로스의 자, 쭉 가는데 뭐냐면 1권만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왜냐하면 항상 1권이 서론이야. 그리고 서론에서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2권, 3권, 4권, 5권은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예시를 끊임없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씩 사실 하는 얘기 중 하나는 뭐냐면, 이를테면 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같은 책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서론을 읽어요. 그러면 토마 피케티가 자기가 이 책을 왜 썼는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자본주의에 잘 나가는 나라들, 미국, 유럽 같은 나라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는 그 문제를 읽다 보면 나도 공감하는 문제야. 그리고 나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건 뭐냐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책을 중간은 그 두꺼운 21세기 자본 엄청 겁나 두껍거든. 한 700페이지인가 800페이지 넘었던 것 같아. 그 책의 중간은 싹 다 제끼고 결론으로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토마 피케티가 결론에 가서는 딱 하는 게 있어요. 이 자본 수익에 늘어나는 이 늘어나는 속도가 노동 수익이 늘어나는 속도를 압도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결론을 봐.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왜요?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결론이 확 와닿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알겠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도 되게 충분히 공감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간에는 설렁설렁 읽어도 돼요. 근데 내가 모르겠어. 자, 모를 때 전혀 와닿지 않아. 그러면 책 덮으면 돼요. 그 책은 나하고 안 맞는 책이야. 근데 모르겠는데 궁금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가면 돼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21세기 자본 같은 책을 처음부터 쭉 읽다가 한 중간쯤 가면 예시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덮어버리거든. 그러면 이 사람 되게 허무해지는 게 뭐냐면, 겁나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책이야. 좋은 책이야. 근데 나는 이 책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누구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어. 근데 나는 서론과 결론을 읽잖아요. 얘기는 할 수 있어. 만났어. 죄송하지만 그냥 읽은 척을 하세요. 진짜 나는 책을 읽은 척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누가 21세기 자본주의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피케티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나는 그 문제 제기 서론도 참 좋았는데 그 결론에서 딱 그 제목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기본 자산, 기본 소득을 젊은이들에게 나눠준다 얘기를 하잖아요. 난 너무 좋았어 얘기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21세기 자본을 아는 사람, 알지. 서론과 결론 읽었으니까. 근데 중간에 그 예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절대로 완독에 집착하지 마시라.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고전도 읽을 수 있다. 자, 독서가 즐거워지는 비결 1번, 저자를 알아야 한다. 2번, 예증은 예증일 뿐이다. 3번, 완독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제 마음대로 이 노명우 선생님이 교양 고전 독서에서 하신 얘기를 제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네. 근데 이 노명우 선생님은 본인의 책도 두꺼울 것 같고. 근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이분 가볍게도 책 많이 쓰세요. 그래요? 내가 지금 손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노명우 선생님 책이 뭐냐면 어쩌면 잘 될지 몰라 있어. 이분이 66년생이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공부하셨고 막, 근데 지금 내가 이분 책을 지금 했더니 수십 건이 뜬다. 수십 건이 뜨는데 그냥 저는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 미은 서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사회학자인데 이 서점을 직접 이제 그 사회과학 전문 서점을 직접 한번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네네. 대학가에 있는 사회과학 없어졌죠. 전문 서점들이 막 없어지기 시작했잖아 막.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 니은 서점이라는 그 서점을 내셨고, 저는 이 서점도 예전에 한번 가서 북토크, 여기서 이제 다른 저자가 하는 어떤 북토크 들었었고, 내가 또 노명호 저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다. 이분이 쓴 책 중 하나가 뭐냐면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이분은 사회학자이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서 사회학자의 어떤 시선으로 조금 쉽게 책을 많이 써주세요. 이를테면 이런 책도 있어.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제목만 딱 듣고도 아시겠죠. 그리고 교양 고전 독서가 두 번째가 있구나. 올해 두 번째 책을 내셨네요. 교양 고전 독서 내가 읽은 거는 2020년인가 그렇거든. 그리고 참고로 교양 고전 독서를 이분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 니은 서점이라는 그 본인의 그 사회학 서점에서 네. 고전을 같이 읽는 독서 모임을 하십니다. 사람들하고 읽으면서 그때마다 이분이 또 이제 발제를 하시겠지. 그 발제를 하고 한 것들을 그 원고를 모아서 책을 내신 거예요. 굉장히 행동하는 살아있는 사회학을 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정말 훌륭한 분이고요. 저는 이분의 삶에서도 배울 점이 많고, 그리고 이분이 쓰신 또 제가 좋아하는 책은 그 세상 물정의 사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부제가 뭐냐면 세속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학이라든지 철학, 뭐 인문학 그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 물정에, 그러니까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분 그 세상 물정의 사회학에서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교양 고전 독서를 읽기 전에 먼저 세상 물정의 사회학이라든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책을 먼저 읽으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교양 고전 독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저자와 조금 더 친해질 필요가 있어. 이를테면 세상 물정의 사회학은 책 소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속을 살아가는 월급쟁이 사회학자가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일상의 문제를 고민한 책이다. 그러니까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월급쟁이 교수로서 스스로가 평범한 세속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누구나 살면서 겪는 세상 경험과 희로애락의 감정을 채집하고 궁리하며 사회학을 시도했다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세상 물정의 사회학 책 같은 경우는 저희 큰딸이 대학에서는 철학을 전공했는데 지금 대학원에서는 얘가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딸한테 제가 추천한 책이에요. 사회학자로서는 이런 분이 있는데 나는 네가 사회학을 공부하고 노명호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딸한테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저는 갑자기 근데 또 옆으로 좀 새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노명우 작가 또 아까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새로운 생각, 깊이 있는 인문학, 사회과학 책을 많이 내시고 생각을 전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그러네요. 또 저기 그 IT 디지털 이쪽에 미디어 경영 이쪽에 새로운 생각을 계속 아주 그냥 화수분처럼 쏟아내시는 강정수 박사도 그렇고. 그렇군요. 또 예전에 그 머리 이렇게 뭐라 그러지, 버섯머리라고 하나요? 저기 김정훈 선생님? 김정훈. 예. 그렇지, 맞아. 선생도 그렇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요즘 왜 그 독일 이 교육을 가장 찬양하시는 저기 김누리 교수님도. 김누리 교수님도 그렇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저자들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것도 재밌다, 그지? 대학 교육에 뭔가가 있나 봐요. 있는 것 같다, 그지? 뭘까요, 그거? 한번 끌려봅시다. 그래, 독일에서 공부한 저자들이 새로운 생각을 또 깊이 있는 사회과학, 인문학, 그러면서도 또 실용적으로 또 풀어내시잖아요. 그냥 학문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뭔가 그 독일 대학에서 그런 분들을 키워내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걸 우리가 또 하기 위해서는 왜 김누리 교수님의 그 교육 관련 책이 있잖아요. 네. 왜 김누리 교수님이 거기서 이제 왜 한국의 교육과 독일의 교육을 많이 비교를 해주시잖아요. 아, 그러세요? 네, 못 봤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잠깐만. 또 이제 이번엔 또 김누리 교수님. 나의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책을 사실 읽기 시작했는데 나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읽다가 자꾸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서 지금 근데 그 책 잠깐만요. 네. 김누리 교수님의 그 책 제목이 있어. 김누리 교수님의 저작 중에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그 교육에 관련해서 쓰신 책이 있는데 안 나온다. 나중에 알면 알죠. 나중에 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우리 잠깐 박동훈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근데 어려워. 나는 진짜 이거 고르디우스의 매듭이야. 진짜 어려워. 누가 단칼에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교육이라는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있잖아. 가장 세상의 난제는 뭐가 가장 난제냐면 사람의 욕망이 꼬여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서로의 욕망이 꼬여있어요.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욕망이 꼬여있어요. 가진 사람은 계속 오르기를 바라고 갖지 않은 사람은 저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예. 이거를 풀기가 쉽지가 않고 교육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 부모님 있을 거고 가서 좀 힘든 애 부모님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하기를 바래. 근데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사람과 사람들의 욕망이 부딪히는 문제는 이거를 쉽게 어떤 한 가지 그거로 그냥 우리는 다들 왜 그 얘기를 하잖아. 대학 평준화해야 된다. 뭐 서울대를 뭐 한 10개를 만들어야 된다. 전국의 국립대학을 다 서울대처럼 만들어서 이제는 굳이 서울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의 욕망은 그래도 단 하나뿐인 서울대에 내 아들을 보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망인 거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끝없이 그냥 계속 우리는 각자 공부를 계속 하는 걸로. 그 오늘 2권 마음에 드신 2권 중에서 일단 한 권을 하신 거죠? 한 권 했는데 40분이 갔는데 한 권은 묵혀두시죠. 묵혀두자. 알았어. 요거는 근데 나는 지금 고민은 뭐냐면 이 한 권을 지금 내가 묵혀두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는 내가 이미 또 하고 싶은 책이 생겨버렸거든. 그래. 그래서 이 한 권을 언제 할지는 그리고 또 여행 가실 때 푸시면 되죠, 뭐. 그렇죠.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아마 할 책은 정말로 여러분들 일단 예고만 그냥 해드릴게요. 왜 다음 주에 내가 할 책을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누굴까? 저는 어떤 책을 쓸 때 내가 가장 행복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내가 궁금한 면을 딱 그 하필 그 지점을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나는 정말 그 책을 재밌게 읽거든요. 네. 다음 주에 소개할 책은 장강명 작가님의 먼저 온 미래. 이거 언제 책입니까?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잠깐만 그 날짜 한번 볼게. 새로 나왔어요? 2025년 6월 26일이 초판 1세 펴낸 날입니다. 6월 26일. 그러니까 진짜 따끈따끈한 책이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2016년 알파고 있죠. 이세돌 알파고 그 대국 이후에 바둑계 불어닥친 일에 대해서 이분이 긴 시간 동안 이분 원래 장강명 작가님은 저는 예전에 당선 합격 계급이라고 하는 르포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워낙 기자이기 때문에 르포를 잘 쓰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다들 지금 왜 인공지능이라든지 막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람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을 먼저 겪어본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바둑 기사들이다. 알파고가 바둑 기사들이 일자리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온 미래를 경험한 그 바둑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하고 이분 책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2016년부터 몇 년간 바둑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앞으로 여러 업계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과학 기술이 삶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분이
새 책을 내셨습니다. 저는 장강민 작가님의 소설도 좋아하지만 르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책 제가 신나게 하고요. 그럼 내가 이번 주에 아껴놓은 책은 뭐냐?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먼저 온 미래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청라 호수공원 도서관을 얘기도 단골 손님이라는 입문하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도 이사 정리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다음 주까지 제가 좀 신나게 달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독서 부담 갖지 마시고 책을 읽는 게 숙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독서가 괴로워져요. 독서는 언제나 숙제가 아니라 축제여야 합니다. 내 삶을 환하게 즐겁게 밝혀주는 축제 같은 독서의 삶을 누리십시오. 멋진 멘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